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7월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횟수로는 40회차인데요. 주제는 N약세와 일본의 수출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원인과도 거의 비슷한 주제입니다. 이건 역시 경제 단신에서 이미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 7월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단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주제가 전부 유가라든지 환율이 이제 대외 무역 수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아베노믹스가 계속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네 없네 이렇게 말들이 많죠. 저 연구소도 시평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미 이제 아베노믹스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런 순서의 관심도가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죽어버렸죠.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글로벌 경제 대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여전히 일본 경제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이제 일본이니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뭔가 체감하는 그런 중요도, 영향력 이런 걸로 보면 어차피 또 유럽권은 이제 통합되어 있으니까 경제권이 그럼 실제로 그렇게 보면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일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이 17억 달러, 중국이 10억 달러, 유럽권이 얼마입니까? 2, 3억 달러, 환율 변동이 심해서 많이 줄었겠지만 달러 표시로 하면 그래도 거의 미국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지금 한 5조 달러가 안 되는 그런 정도니까 절반 이하죠. 중국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 2, 3, 4년 전에 비해서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도라할까 어떤 이런 것들이 확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이렇게 롤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와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 여러 가지 포함해서 겹치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경제를 쳐다보면은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한국 경제의 어떤 면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경제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일본 경제 관련해서 조금 많은 변화가 있는데, 먼저 이제 최대 관심, 아베노믹스의 최대 관심사랄까 할 것 같은 핵심은 뭐냐면 이제 환율이죠. 엔화 약세 유도죠. 보시면 이제 2007년에 엔화 환율이 달러당 120엔이었습니다. 120엔에서 주죽주죽 떨어져가지고 2011년에는 80엔까지 떨어졌다가 아베노믹스가 거론된 2012년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다시 120엔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엔에서 120엔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약세 폭으로 치면 한 50%가량 약세 연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절반 것으로 떨어진 거죠. 2007년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약세를 보이는데,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일본은행이 제로금리는 옛날부터 했고, 일본은행이 대담하게 엔화를 막 찍어내가지고 양쪽 확대책을 1년에 막 60조엔, 70조엔, 60조엔, 70조면 1년에 한국 돈으로 치면은 600조 원, 700조 원을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죠. 60조 원, 70조 원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미국이 그 QE3 할 때에 얼마를 그 찍어냈었죠? 매월 850억 달러씩 이렇게 찍어냈었죠. QE3 할 때. 850억 달러 뭐 계산하기 전 1000억 달러면은 한 1000억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니까 85조 원 정도 매월 85조 원씩 공급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일본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작년 그 2014년 후반 말에 이제 추가로 더 늘려가지고 1년에 한 80조 엔 정도까지 돈을 더 풀어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태니까 80조 엔이면 한국 돈으로 뭐 800조 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엔당 10원이라고 치고 그 이제 800조 원 정도죠. 800조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FRB가 한 달에 850억 달러, 한국 원화로 치면은 85조 원 정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추 지금 일본 1년으로 치면 곱하기 12를 하면 한 1000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1년에 800조 원 찍어내고 미국 FRB가 1년에 1000조 원 정도 찍어냈죠. QE3 때.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월 650억 유로를 이렇게 하니까 달러로 치면은 계산하기 이렇게 1.1 곱하면 거의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1000조 원 정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경제 규모로 치면은 미국이 일본 경제의 3배 이상이고 유럽 경제도 일본 경제의 뭐 3배 가까이 되는 2배 반, 3배 가까이 되는 경제인데 일본은행이 그 양적 확대책으로 찍어내는 통화 공급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할 바가 안 되죠. 거의 거꾸로 말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한 2배에서 3배 이상, 2.5배에서 3배 정도로 지금 돈을 더 찍어내고 있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목적이 뭐냐면은 엔화 약세를 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엔화 약세는 뭐 때문에 유도하려고 했냐? 수출 증대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그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일본은행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적 확대책을 해서 엔화가 그 달러당 120엔대까지 올라와서 일단 엔화 약세 유도에는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돈을 찍어내니까 엔화 약세는 당연히 되겠죠. 그건 누가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본 경제 역시 에너지를 전부 수입을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경제도 유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7월달 첫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유가 하락이 한국의 그 상품 수지 흑자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었죠. 일본 경제도 유가가 당연히 일본의 그 수출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유가를 보면 40%가량 하락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수출입, 일본 경제 특히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리는데 그 살리는 전략이 수출 증대를 통해서 수출 증대는 어떻게 하냐? 엔화 약세를 통해서. 근데 생각지도 않게 엔화 약세는 자기들이 이제 엔화를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엔화 약세 유도를 했고 또 하나는 생각지도 않게 유가가 급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양수 겹장이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일본 기업들이 수출 가격 경쟁력이 확 늘어나. 엔화가 50%나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자동차를 $10,000에 예컨대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 $20,000에 판다. 라고 하면 $5,000에도 팔아도 일본 엔화로 바꾸면 똑같다. 일본. $5,000, $10,000짜리, $20,000짜리를 이제 자꾸 말이 이상하네. $20,000짜리를 $10,000에 팔아도 된다 이거예요. 도요타 자동차가. $20,000짜리 그 차를 $10,000에 팔면은 미국의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7월달 또 첫 번째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유가가 이렇게 40%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일본 경제의 그 원유 수입 효과가 크겠습니까? 흑자가 엄청나게 나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출도 많이 되고 수입은 확 줄고 그래서 양수겹장으로 일본식의 그 무역수지 흑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이것만 보면은
실제로 그러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표시의 상품 전체, 모든 상품 전체 수출입을 보시면 아베노믹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제 빨간 선이 수입액이고 파란 선이 수출액입니다. 아베노믹스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수입이 수출을 이렇게 넘었어. 이때는 왜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전들이 다 올스톱 하는 바람에 에너지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동차라든지 전자업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죠. 정유시설 같은 것도 많이 좀 타격을 받아서 한국으로부터 휘발유 수입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입이 이제 수출을 이렇게 초과한 거죠. 근데 하여튼 2011년 이후에 쭉 그 원전이 올스톱 되는 바람에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고, 그 전에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서 흑자를 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국이었죠. 근데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게 지금 뒤집어진 상태죠. 원전 가동을 하지 않는 한은 수입을 계속 연료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면은 2012년 후반부터 아베노믹스가 거론되고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이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입이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수출은 언제 늘어났습니까? 2012년 후반에 쫙 늘었다가 그 다음에 안 늘어났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3년에는 안 늘어났다가 2014년에 다시 한번 또 쫙 늘어났다가 안 늘어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은 어떻습니까? 수입은 쭉 늘었다가 그냥 그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2014년부터는 오히려 수입이 약간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력 회사들 이제 원전 가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그 전력 회사들이 어떤 발전 시스템이나 어떤 그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확대시키면서 뭐 에너지 수입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줄어든 것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보셨던 유가 급락을 또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 하락의 감소에 크게 기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M표시 상품 수지를 보면,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보면은 2011년부터 적자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늘어났다가 2014년 들어오면서부터 적자폭이 확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수입은 2014년에 수입은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수출이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정도 수출이 수출 증가가 과연 아베노믹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그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50%나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 또 유가도 팍 떨어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수출이 요만큼 늘어났다. 진짜 말 그대로 요만큼 늘어났다. 근데 실제로 이게 늘어난 게 실제로 늘어난 거냐 이거예요. 한번 이제 실제로 늘어난 건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엔화로 표시한 수출입액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수출입인데 엔화가 아니라 달러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달러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면. 달러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면은 똑같은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출입니다. 달러로 바꿔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죠. 달러로 바꾸는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안 늘고 있습니다. 수입은 명확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달러로. 일본도 원유를 달러로 다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수입이 이렇게 확 늘어난 것은 뭡니까? 이건 뭘 반영합니까?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달러 수출은 안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 수출은 안 늘어났는데 여기서 안 늘어났잖아요. 엔화로 바꿔놓고 보니까 마치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냐라는 겁니다. 엔화의 약세, 이거 보세요. 2014년 엔화가 푹 뛰었잖아요. 달러당 105엔 하던 것이 120엔으로 툭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본의 수출이 안 늘었다 이거예요.
안 늘어난 엔화를 찍어가지고 근데 100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이전에는 그걸 엔화로 바꾸면은 달러당 100엔 할 때에는 100달러면은 얼마입니까? 100엔 하면은 만엔이 되죠. 만행을 수출한 걸로 여기는 찍히죠. 여기는 100달러 했는데 여기는 만행 수출한 걸로 치죠.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이때도 100달러를 수출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20엔으로 이렇게 환율이 뛰었어요. 그러면은 100달러가 지금 이제 엔화로 표시한 그 수출액은 12,000엔으로 늘어난 걸로 나타나죠. 그 뭡니까? 착시죠. 안 늘어난 거예요. 착시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한 착시입니다. 지금 아베노믹스가 엔화 약세 유도가 일본의 수출을 늘려서 일본의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그래서 일본 경제를 이렇게 살리겠다, 경제를 이렇게 침체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착시라는 겁니다. 달러 수지, 상품 수지를 보면은 이렇게 그 수출에서 수입을 이렇게 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상대적이니까 같은 똑같은 금액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나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본의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일본 기업이 미국의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 엔화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엔화로 수출을 근데 미국에다가 엔화로 도요타 자동차 한 대 200만 엔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만 엔 수출을 한 것을 뭐 엔이 달러당 100엔이든 120엔이든 관계없이 200만 원에게 수출을 하겠죠. 어차피 그걸로 자기들 수지를 맞추고 있으니까 엔화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엔화로 다 이렇게 수출을 하고 엔화로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수출입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수출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도표가 맞죠. 엔화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 일본이 수출을 하는 게 거의 그 태반이 달러 표시 수출입니다. 수입은 거의 90% 이상이 달러 표시 수입이에요. 60% 내지 70% 수출은 60% 내지 70%가량의 달러 표시 수출입니다. 달러로 수출하고 달러로 수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상품 수출입 물량이 제대로 이렇게 진짜 아베노믹스에서 엔화 약세를 유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일본의 기업의 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입 물량이 많이 늘어났냐를 파악하는 지표는 이겁니다. 이걸로 보면은 수출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지금.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화 약세 유도가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상품 수지는 굉장히 확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확 늘었다가 2014년 들어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때 줄어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뭔가 수입이 확 줄었죠, 지금. 2013년 때. 이게 뭡니까? 유가 하락의 영향이죠. 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수입 적자가 이렇게 적자폭이 확 줄어든 거죠. 수입이 줄어서. 예, 한국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죠, 이게. 일본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N 표시 그 상품 전체 그 수출입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도표하고 이제 지수화한 겁니다. 뭐죠? 2010년을 100으로 해서 이렇게 지수화를 해놓은 건데요. 예, 이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어떻습니까? 전체 수출입 금액은 각 수출 단가 곱하기 수출 물량이죠. 근데 10,000원어치를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수출 단가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물량을 몇 개를 수출한 겁니까? 100개를 수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걸 말합니다, 지금. 수출입 단가하고 수출입 물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입 단가는 2010년을 100으로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서 단가 변동을 이렇게 N표시로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물량하고. 보시면은 수출 단가를 보면은 수입 단가는 2013년 아베노믹스 하면서 툭 튀어요. 수입 단가가. 왜 튑니까? 달러로 수입한다 그랬죠? 달러로 수입을 하니까 그건 이제 N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N표시니까 단가를. 그래서 그 환율 엔화 약세가 지금 반영돼서 툭 튄 거예요. 그러면 물량으로 보면은 수입 물량이 팍 늘었냐 이거예요. 이게 물량 지수입니다.
보시면 2013년에 안 늘었죠. 예, 안 늘었잖아요. 물량이 안 늘었는데 수입 단가는 팍 튄 걸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수입 단가가 탁 튄 건 뭡니까? 엔화 약세, 착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동차를 100대 파는 것보다도 200대 파는 거 300대 파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입 보시면은 이제 유가가 급락한 후에도 수입 물량은 안 줄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수입 단가는 확 떨어졌죠. 근데 확 떨어진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때는 엔화 환율이 더 뛰었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환율이 100, 이때 한번 더 붕 뛰었잖아요. 한 105엔 정도에서 120엔까지 붕 뛰었잖아요. 엔화 환율이 뛰었으니까, 오히려 이때는 더 뛰어야 되잖아요. 이때 엔화 환율이 뛰었으니까, 물량은 그대로인데, 엔화 환율이 뛰었으니까, 뭐, 80엔에서 100엔으로 푹 뛰었으니까 이렇게 축 뛴 거잖아요, 단가가. 이때도 105엔에서 120엔으로 이렇게 환율이 뛰었으니까, 물량은 그대로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수입 단가가 떨어졌죠, 지금. 왜 떨어졌습니까? 이거 겹쳐 있죠. 엔화 약세로 인한 올라가는 부분을 유가 하락이 더 커버렸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지금 끌어내린 거죠, 지금. 유가 하락이. 엔화 약세는 105엔에서 120엔이면은 한 12, 3%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유가는 40% 이상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30% 약간 못 미치게 떨어진 효과가 나타나죠. 엔화 약세하고 유가 하락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데 유가 하락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떨어진 걸로 나오죠. N 표시로. 물량은 그대로예요. 수출 물량도 변하고. 아베노믹스 효과 있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걸로.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일본만 그렇습니까? 환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수출 증대에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에 효과가 없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효과가 없죠. 그래서 한국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건 또 치평에서도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나 관련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의 원리나 이치는 똑같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또 다른 증거로 일본의 수출이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일본의 수출이 크게 안 늘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또는 유가가 급락해가지고 일본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확 늘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일본 산업은 이렇게 주력은 제조업이잖아요. 수출의 주력은 제조업이잖아요.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에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화가 80엔에서 120엔까지 절반 정도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출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다라고 하면 일본 제조업의 산업 생산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많이 늘어나야 되죠.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가동률도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일본 제조업의 산업 생산 추이를 보면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가동률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가동률도. 이건 뭘 말하냐면 물론 이제 요때 좀 반짝하고 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소비세 인상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준화하면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아베노믹스에서 엔 약세를 유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똑같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가 하락이 그러면 일본 경제에 어느 만큼 이제 일본 수출입 무역 수지 개선에 효과를 내고 있느냐? 또 한국 첫 번째 7월달 첫 번째 동영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N 표시의 이제 비석유 제품의 N 표시 수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빨간 게 이제 수입이고 파란 게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비석유 제품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수출도 약간 늘어나고 수입도 약간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걸 달러 표시로 바꿔놓으면은 비석유 제품을 보면 수출의 경우에는 주르륵, 수입은 약간, 수출이 더 주르륵이죠. 효과 없어요. 오히려 엔화 약세가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거. 일본 차라리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보다는, 왜냐면은 수출은 주르륵인데 수입은 덜 줄고 있으니까 일본의 내수 소비를 줄인다 이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엔화 강세일 때는 해외 물품들을 많이 좀 소비를 한다 이거예요. 수입해서 소비를 한다 이거죠. 내수 소비 어쨌든 그것이 뭐 일본 기업의 물건을 쓰든 해외 수입 물건을 쓰든 간에 내수 소비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거니까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 근데 수입품은 별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환율 변동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일본 그 국민 어떤 그 경제가 수입하는 그 것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수출은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수출이 조금 늘어난 것은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수출 증대 효과가 아니라 착시라는 겁니다. 환율 약세로 인한 착시라는 겁니다. 앞에서 비석유 제품, 자동차라든지 전기, 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계 제품이라든지 착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효과로 보면은 M 표시로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줄었다가 약간 이렇게 2014년부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비석유 제품 경우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제품,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천연 LNG라든지 일본도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을 합한 이른바 석유 제품 전체에 수출이라는 이건 수출입니다. 일본도 수입 많이 하죠. 이렇게 M 표시입니다. M 표시로 이렇게 쭉 수입이 늘었다가 이렇게 훅 줄었어요. 근데 달러 표시로 바꿔놓으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수입은 다 뭘로 한다 그랬죠? 거의 90% 달러로 수입을 한다 그랬죠? 보시면 달러 수입이 쭉쭉 늘었다가 2011년 후반부터 쭉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난 직후에 조금 이렇게 늘었다가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렇게 확 줄고 있어요. 특히 2014년 후반에는 유가 급락 영향으로 확 줄고 있죠. 달러 표시로. 근데 이걸 M 표시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2014년 초까지 이렇게 그 M 표시의 수입이 석유화학 제품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 후에 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엔화 환율에 의한 착시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수입은 달러 표시 수입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2014년 후반에는 유가 급락 효과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석유 제품의 어떤 그 수지 개선 효과가 유가 급락으로 인한 수지 개선 효과가 조금 이렇게 엔화 약세로 인해서 상쇄되고 있다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엔화가 강세를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은 이 M 표시 수출입도 더 훨씬 줄었어야 됩니다. 훨씬 줄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 줄었어야 돼요. 이 정도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줄었다 이거예요. 엔화 약세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확 줄면은 이 M 표시 석유 제품의 수지도 이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한국처럼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이렇게 그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 유도 정책으로 인해서 유가 급락의 효과를 상쇄시켜 버리는 결과적으로는 좀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유가 급락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엔화 약세 유도 정책 때문에 유가 효과를 죽여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겁니다. 어리석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할 때 상당히 이런 점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경제학 교과서 좀 보고 내가 공부 좀 뭐 했다라고 그래서 경기 안 좋으면 금리 좀 내리고 경기 좋으면 금리 올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누가 미쳤다고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은 그 현실 경험이나 어떤 그 이렇게 경륜을 쌓겠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개나소나 아무나 이렇게 뭐 국회의원 빼치다고 대통령 이마박에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대통령 해먹고 뭐다 해서 내가 나라 경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개나 소나 의사 합니까? 개나 소나 의사 하면 그건 뭡니까? 다 돌팔이죠.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돌팔이 정치꾼들이 아니라 저죠. 또 옆으로 가면 시간 또 낭비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 그러면은 왜 그 아베노믹스에서 엔화 약세를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안 늘어나느냐,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일본의 3대 수출 품목을 보면은 크게 자동차하고 기계하고 전기전자 제품입니다. 가장 수출이 많은 게 자동차였고, 예전에는 전기전자 제품이었어요. 근데 IT 산업이 일본이 거의 그냥, 박살이 나는 바람에 이제 기계류한테 밀려버렸어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이거 다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 표시인데 그 달러 표시 자동차 수출을 보면 파란색이 수출이고 빨간색이 수입입니다. 보시면은 2012년부터 자동차 달러 표시 수출은 줄고 있습니다. 줄었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좀 다시 줄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달러 표시 자동차의 그 상품 수지를 보면은 이렇게 줄고 있죠. 이 상품 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면 일본은 분기별로 30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일본 경제, 수출 산업, 일본 산업 전체, 일본 경제 전체 또는 일본 수출 산업 전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밀려버리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예요, 자동차 산업이, 일본은. 거의 모든 일본의 산업들이 자동차 산업하고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수지 흑자가 이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기계류 같은 경우를 보면 달러 표시입니다. 다 이게 이제 엔화 환율 착시를 제거한 그 달러 표시입니다. 보시면은 역시 기계류도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후에 푹 줄었다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수지도 이렇게 확 줄었다가 더 이상 안 줄고 이렇게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아베노믹스하고 관계없이, 엔화 약세하고 관계없이 일본 경제, 특히 수출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환율에 관계없이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나 요인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구조적인 요인이나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 산업의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외적인 환경 변화일 수도 있죠.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경쟁력 이렇게 하락이라든지 경쟁력 감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내부적인 어떤 뭐 문제점들을 들 수도 있겠죠. 대외적인 환경 변화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일본만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을 한국이나 대만이 이제 기술력을 붙여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이제 또 기술력을 붙여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낸다든지 해서 밀리는 세계 그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나 어떤 품질 면에 있어서 이렇게 별로 차이도 없고 가격 면에서 밀리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수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백날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행이 백날 엔화를 찍어내고 일본은행이 백날 또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화를 약세를 유도한다 한들 해결되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 한은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겁니다. 극적인 게 이제 IT 산업, 일본의 전기전자 산업 보시면은 그 2007년부터 이렇게 쭉 그나마 가까스로 버텨오다가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한 시점부터 주르르르륵 또 밀려버리고 있죠. 수출마다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반대로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정말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90년대 뭐 말할 것도 없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하고 IT 산업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거의 일본의 수출하고 흑자를 결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전기 IT 산업 품목의 그 수지를 보시면 어떤 거의 적자 상태에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7년만 해도 분기별로 한 150억 달러까지 흑자를 냈던 게 불과 이렇게 한 7, 8년 사이에 주르르르르륵 밀리면서 지금 적자에 빠지려고 하고 있죠. 일본의 IT 산업의 몰락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환율 엔화 약세 유도한다고 그래서 이 IT 산업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되살아나겠느냐 이러는 거죠. 일본이 지금 스마트폰 제조 같은 경우는 뭐 겨울 이제 일본 국내 시장만 소니라든지 이런 데 몇몇 국내 업체들이 후지츠라든지 이런 데들이 일본 국내 시장만을 상대로 해서 팔고 있지 세계 시장에서는 거의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엔화 약세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에 뭐 소니가 벌떡 일어나서 되살아나냐 이거예요. LCD 그리고 샤프가 지금 거의 시체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공적 자금 넣어주고 뭐 이렇게 구제금융도 해주고 하는데도 어쨌든 지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샤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LCD가 안 되는가? 당연히 첫째는 한국이나 대만 LCD 업체한테 확 밀려버렸고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가격 경쟁에서 밀려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가 이제 또 치고 들어온 2005년부터 이제 일본 업체들이 한국 대만 업체들한테 밀리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중국 업체들이 신생 업체들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한국 대만마저도 중국 업체들한테 지금 휘청거릴 지경이나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가 되겠죠. 샤프가 그렇게 시체가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그러면 다르겠습니까? 한국의 자동차나 IT 산업, 뭐 스마트폰이나 LCD나 TV 산업이나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조선업이나 뭐 이렇게 현대중공 같은 경우나 철강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때 위기죠. 지금 저런 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뭐 삶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무식함과 무지함과 부도덕함과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나라를 경영한다라고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있으니 돌파려도 저런 상황 돌파려들이 없죠. 경제 문제는 최고의 경제 전문 의사가 풀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